다양한 관점의 담론이 펼쳐지는 이곳,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거대한 가뭄이 다가온다는 확실한 예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상인이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를 한도 끝까지 긁어서 도시에 있는 모든 생수를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 천재적인 선견지명이라고 찬사를 보낼 겁니다. 근데 그 상인이 사재기한 게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생수가 아니라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은 아보카도라면 어떨까요? 아보카도요. 네. 가뭄이 기상청 예보보다 막 6개월만 늦게 와도 그 창고에 쌓인 아보카도는 팔지도 못하고 전부 썩어버리겠죠? 게다가 카드로 긁은 그 막대한 이자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갈 테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분석할 핵심 쟁점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기업인 SAMT, 즉 샘티의 2025년 사업보고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유처럼 이 기업은 AI 반도체 붐이라는 거시적 호황 속에서 아주 극단적이고 과감한 재무적 선택을 내렸습니다. 재고 자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렸고 그 과정에서 단기 차입금 역시 급격히 끌어났었죠. 네, 제가 사업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재무제표의 그 숫자들을 확인했을 때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흐름과 부채 비율이 정말 극단적인 방향으로 요동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담한 경영 전략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2025년 SAMT가 보여준 재고 자산의 폭발적 증가와 단기 차입금의 급증은 2026년 AI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공급 부족 사태를 대비한 완벽하고 전략적인 선제 대응인가? 아니면 거시경제적 변동성 앞에서 기업의 유동성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과도한 레버리지인가? 저는 오늘 이 기업의 공격적인 재고 확보와 부채 활용이 다가올 HBM 및 고용량 ESSD 수요 폭발을 정확히 꿰뚫어 본 아주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전략이라는 입장을 대변합니다. 저는 오늘 그 화려한 성장 이면에 도사린 치명적인 유동성 위험을 짚어보려 합니다. 표면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 뒤에 숨겨진 막대한 마이너스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무려 95%에 달하는 차입금 비율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의 전조라고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보죠. 사실 저도 처음에 SAMT의 2025년 실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압도적이거든요. 2025년 매출액은 무려 3조 7,565억 원에 달합니다. 네, 엄청난 수치죠? 그렇죠. 전년 대비 약 1조 원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1,139억 원을 기록하며 엄청난 도약을 이뤄냈고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또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바로 재고 자산입니다. 전년도에 3,258억 원이었던 재고가 6,857억 원으로 단숨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창고에 물건이 2배로 쌓였다는 사실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실 겁니다. 맞습니다.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재고가 곧 돈이 묶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아실 테니까요. 하지만 글로벌 IT 부품 유통업의 메커니즘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악성 재고의 누적이 아닙니다. 이들의 재고는 미래에 확정된 수익을 선점한 결과물이에요. 보고서에 명시된 2026년 시장 전망을 보면 AI 추론 시장 확장으로 HBM과 고용량 ESSD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요? 네, 공급 부족 상황이 오면 반도체 제조사들은 누구에게 물량을 줄지 할당을 시작합니다. 유통기업 입장에서 공급 부족 시기에 확보된 물량은 곧 시장 지배력이자 부르는 게 값이 되는 프리미엄입니다. 내년에 시장이 30% 이상 성장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남들보다 먼저 물량을 빨아들여 창고를 채우는 것은 시장을 독식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해안 아닐까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조 7천억 원이라는 매출, 그리고 1,139억 원의 영업이익, 장부상의 수익성 지표가 화려하다는 점은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생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적힌 화려한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통장에 꽂히고 빠져나가는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중요하죠. 지금 SAMT의 현금 흐름표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혹시 2025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1,202억 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정확합니다. 마이너스 1,202억 원입니다. 심지어 전년도에도 마이너스 1,390억 원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3조 7천억 원어치 장사를 해서 1,100억 원의 이익을 냈다고 장부에는 적혀 있는데 실제 회사 통장에서는 1,200억 원의 현금이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증발이라고 표현하시기에는 아니 2년 연속으로 막대한 현금이 유출되고 있잖아요. 더 끔찍한 것은 이 빈 곳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입니다. 회사는 단기 차입금, 즉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짧고 비싼 빚을 2,736억 원에서 4,617억 원으로 급격히 늘렸습니다. 기초 체력으로 벌어들인 잉여 현금이 아니라 오직 빚으로 영끌해서 쌓아 올린 6,857억 원의 재고라는 겁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기업의 명운을 건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이해합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200억 원이라는 숫자만 떼어놓고 보면 위가 쓰릴 정도로 공포스러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이너스가 어디서,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과 질을 따져봐야 합니다. 영업현금이 깎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그 재고자산의 증가 때문이에요. 빚내서 재고를 샀으니까요. 돈을 못 벌어서 혹은 판매 관리비를 낭비해서 현금이 마른 게 아니라 내년에 팔 확실한 물건을 사들이느라 선투자를 한 것이죠. 아까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가뭄이 닥치기 직전에 댐에 물을 채우기 위해 펌프를 돌리느라 막대한 전기세를 쓴 것을 위기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가 쌓아둔 재고의 질을 보십시오. SAMT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세계 인류 기업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유통합니다. 이름 모를 중소기업에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부품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없어서 못 구하는 하이엔드 메모리 부품들이에요. 네, 부품의 질은 좋겠죠. 가치 하락의 위험이 구조적으로 매우 낮다는 겁니다. 댐과 생명의 물 비유,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오프닝에서 물 대신 아보카도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물은 1년을 창고에 두어도 가치가 변하지 않죠. 하지만 IT 부품은 다릅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영원히 지금의 장부가액을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은 이 업계의 현실을 간과한 순진한 생각입니다. IT 트렌드와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자비하거든요. 특정 디지털 모듈이나 메모리 규격이 불과 6개월 만에 구형 모델로 전락해버리는 진부화, 그러니까 obsolescence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반도체 칩이 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적 가치가 상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2026년에 온다던 AI 인프라 투자의 결실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혹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로 선회하면서 기존 메모리 규격의 수요가 갑자기 꺾이는 엣지 케이스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6,800억 원어치의 재고가 있다는 건 6,800억 원어치의 진부화 리스크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너무 최악의 가정 아닌가요? 물건이 구형이 되어 가격을 30%만 깎아서 팔아야 해도 그 손실액은 회사의 한 해 영업이익을 전부 날려버릴 만큼 거대합니다. 아보카도가 썩기 시작하면 가판대에서 반값의 눈물에 박앤세일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IT 부품의 진부화 리스크, 즉 구형이 되어 가치가 떨어지는 리스크가 유통업에 내재된 본질적인 위험 요소라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SAMT가 다루는 품목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위험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어요. 이들은 단순히 하나의 특수칩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용 부품부터 서버용 핵심 메모리, OLED 패널까지 범용성과 수요처가 탄탄하게 확보된 제품군을 다룹니다. 그래도 재고 규모가 너무 크죠. 더구나 6,800억 원의 재고가 그저 창고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벤더들과의 긴밀한 공급망 속에서 실시간으로 턴어라운드, 즉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물량의 총합이 장부상 그 시점에 그렇게 찍힌 것뿐입니다. 아, 재고가 그렇게 원활하게 회전하고 있다면 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200억 원이나 펑크가 났을까요?
그 말은 물건을 사오는 속도가 파는 속도를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거나 팔았어도 아직 돈을 회수하지 못해 현금이 묶여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논의의 흐름이 두 번째 쟁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막대한 아보카도 재고를 쌓기 위해 회사가 어떤 카드를 긁었느냐는 겁니다. 이 재고를 늘리기 위해 SAMT는 단기 차입금을 4,617억 원까지 폭발시켰습니다. 기업이 성장기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 아닌가요? 레버리지의 활용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규모와 민감도가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 빚의 폭발로 인해 차입금 비율은 전년 64%에서 95%로 치솟았습니다. 부채 비율은 183%까지 뛰어올랐고요. 사업보고서 주석의 재무위험관리 파트를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단기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무려 196억 원입니다. 이자만으로 매달 16억 원씩 현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구조적 취약성은 바로 금리 민감도예요. 보고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0.5%의 이자율 변동만으로도 회사의 세전손익에 약 23억 원의 영향을 미친다. 그 정도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변동성이라고 경영진은 판단했겠죠. 수익성이 받쳐주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현재 글로벌 금리는 모두의 예상처럼 빠르게 인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고금리 기조가 한동안 더 유지되거나 오히려 시장 금리가 튀어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만약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단지 외부 금리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의 피 같은 이익이 수십억, 수백억 원씩 증발하는 구조입니다. 그건 게다가 단기 차입금은 만기가 1년 이내입니다. 4,600억 원의 빚을 갚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요즘 IT 업황이 불안하니 대출 연장을 안 해주겠다거나 가산금리를 대폭 올린다면요. 그때는 눈앞에 닥친 어음을 막기 위해 쌓아둔 재고를 헐값에 시장에 던져야 하는 유동성 경색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논리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채의 거뜬히 규모나 단편적인 금리 민감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부채를 방어할 수 있는 자본의 질과 이 회사의 실질적인 위험관리 메커니즘을 함께 봐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채 비율 183%라는 숫자는 거대 유통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결코 파산 위험을 논할 만한 치명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183%가 치명적이지 않다고요? 네, 먼저 SAMT의 자본 총계, 즉 순수한 내돈을 보겠습니다. 자본이 4,860억 원입니다. 이 중 이익잉여금만 3,279억 원에 달합니다. 과거 수십 년간 착실하게 장사해서 창고에 쌓아둔 탄탄한 이익잉여금이 이 급격한 빚의 팽창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쿠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자본이 장부상으로 탄탄하다고 해서 내일 갚을 현금이 당장 통장에 있는 건 아니죠. 흑자를 내고도 현금이 말라서 망하는 이른바 흑자 부도나는 현상이 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잉여 현금 대신 봐야 할 유동성의 핵심이 바로 매출 채권입니다. 회사가 물건을 팔고 아직 받지 못한 돈, 즉 조만간 현금으로 들어올 확실한 권리 말입니다. 현재 SAMT의 매출 채권이 4,089억 원입니다. 만약 이 돈을 떼일 확률이 높다면 그 막대한 단기 차입금은 정말 위험한 폭탄이 될 겁니다. 떼일 위험이 있죠. 거래처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가 누구에게 물건을 파는지 고객사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출 상위 10개사가 전체 매출의 41%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영세한 조립업체가 아니라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글로벌 우량 IT 제조업체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회사의 부채가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방어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신용위험 통제 시스템입니다. 보고서의 주석 4번 신용위험 파트를 보면 회사가 어떻게 유동성 경색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지 메커니즘이 나옵니다. 이들은 일부 매출 채권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및 KB손해보험과 부보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보험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물건을 사간 고객사가 만약 돈을 떼먹고 파산하더라도 보험사가 그 받을 돈을 대신 물어준다는 뜻입니다. 즉, 받을 돈이 떼일 위험을 완벽에 가깝게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팔린 물건과 받을 돈이 확실한 상황이에요. 이런 구조 속에서 단기 차입을 늘린 것은 통제를 벗어난 맹목적인 도박이 아니라 지렛대의 원리를 극대화하여 수익을 끌어올리는 철저히 계산된 훌륭한 레버리지입니다.
받을 돈이 떼일 염려가 적다는 사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강력한 안전판을 마련해 두었다는 점은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아주 현명한 조치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보험 메커니즘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해결해주는 것은 상대방이 파산했을 때 돈을 못 받는 대손 위험이지, 회사가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갚아야 하는 유동성 위험이 아닙니다. 보험이 곧바로 현금을 꽂아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차입금의 만기일은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만약 고객사가 대금 결제를 두세 달 지연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사가 파산한 게 아니니 보험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SAMT는 당장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죠.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사이클 간의 미세한 타이밍 불일치, 그 몇 주나 몇 달의 간극이 바로 흑자 부도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됩니다. 게다가 저는 보험사조차 막아올 수 없는 이 회사가 직면한 훨씬 더 거대하고 통제 불가능한 거시경제적 위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빚내서 재고를 쌓은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쳐도 그 물건을 파는 무대가 어디냐는 겁니다. 아, 결국 환율 변동성 문제를 말씀하시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외환 위험입니다. SAMT의 수익 구조를 보면 전체의 50% 가까이가 해외, 특히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원화가 아니라 미국 달러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사업보고서의 숫자가 증명하죠.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 환율이 단 10% 하락할 경우 회사는 무려 175억 원의 세전 손실을 입게 됩니다. 회사가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남긴 영업이익이 1,100억 원 남짓인데 글로벌 환율 변동성 한 번에 이익의 거의 20%가 장부상에서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기업의 실적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가만히 앉아서 그 환율 변동의 폭격을 맨몸으로 막고 있지는 않죠. 통화 선도 거래 같은 파생 상품을 통해 해지, 즉 위험 회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지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그 파생 상품 거래의 결과를 보십시오. 2025년 단기에 발생한 파생 상품 거래 손실만 무려 96억 원입니다. 평가 손실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어 빠져나간 손실 말입니다. 그건 2020년은 어떨까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관세 정책의 급변 등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경영진이 아무리 훌륭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트윗 하나, 연준 의장의 발언 하나로 요동치는 달러 환율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시경제의 풍랑 속에서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175억 원 규모의 외환 노출과 실현되는 파생상품 손실은 앞서 말씀하신 그 탄탄하다는 자본력과 보험 계약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아니, 그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는 이 특정 기업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띄는 모든 글로벌 수출 및 유통기업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SAMT가 환위험의 무방비로 극단적인 노출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보고서의 특정 단면, 즉 외화자산의 크기만 확대한 해석입니다. 메커니즘을 제대로 보면 회사는 외화자산과 부채를 아주 교묘하고 적절하게 매칭시키는 자연 해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직장에서 주는 월급도 미국 달러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상쇄가 되겠죠. 그렇죠. 달러 가치가 올라서 제가 갚아야 할 빚의 부담이 무거워지는 순간 제 통장에 꽂히는 월급의 원화 가치도 똑같이 무거워집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양쪽에서 완벽하게 상쇄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연 해지입니다. SAMT의 재무제표를 보면 달러 기준으로 받을 돈이 1억 7,152만 달러이고 갚아야 할 돈이 1억 6,988만 달러입니다. 규모가 비슷하네요. 네, 받을 달러와 갚을 달러의 덩치를 거의 1대1로 일치시켜 놓았습니다. 즉, 달러 가치가 오르내려도 자산과 부채가 함께 움직이며 충격을 흡수하는 견고한 구조를 완성해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파생상품에서 96억 원의 손실이 났다는 제 지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완벽히 방어가 안 됐다는 증거잖아요. 그 부분도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96억 원의 손실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동시에 실현된 파생상품 이익도 19억 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해지를 통해 소폭의 이익을 본 것이죠. 만약 경영진이 시장의 변동성과 환율 리스크가 두려워서 빚을 내는 게 무서워서 보수적으로 웅크리고 창고를 비워둔 채 경영했다면 어땠을까요?
제60회 무역의 날 3억 불 수출탑을 수상한 이 회사의 폭발적인 글로벌 성장은 애초에 시작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파도는 두려워하며 피하는 자를 덮치지만 파도를 탈 줄 아는 자에게는 가장 빠른 추진력이 되거든요. 파도를 타다가 돛대가 부러지고 배가 뒤집혀 심해로 가라앉은 기업들을 우리는 경제사에서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자연 해지가 이론적으로는 참 아름답죠. 받을 달러와 줄 달러가 같으니 안전하다. 하지만 현실의 비즈니스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매출 채권이 들어오는 시점과 매입 채무를 갚아야 하는 시점, 즉 현금 흐름의 타임라인이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어요. 타이밍 차이는 어느 기업이나 있습니다. 그 몇 달의 틈새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은 고스란히 기업의 현금 유출로 이어집니다. 특히 4,6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단기 차입금의 만기가 돌아와 이를 연장해야 하는 시점에 하필 글로벌 신용경색이나 반도체 업황 둔화가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도는 회사를 밀어주는 추진력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자본을 삼켜버릴 쓰나미가 될 것입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경영진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SAMT가 3조 7천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매출을 달성하며 1,139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은 그들이 파도를 타는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발로 차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 역시 그 성과 자체를 깎아내리거나 경영진의 노력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화려한 수익의 장막 뒤에서 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가 지금 어떤 시스템적 취약성과 극단적인 레버리지라는 폭탄을 짊어지고 걷고 있는지를 정보 이용자와 투자자들이 차갑게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의 쟁점과 시각차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제 팽팽했던 논의를 갈무리해 볼 시간이군요. 제가 분석한 SAMT의 2025년 전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들은 다가올 AI 및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정확히 꿰뚫어 본 담대한 승부사입니다. 승부사. 네, 비록 단기적으로는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200억 원에 기록하고 차입금이 95%까지 치솟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내년에 폭발할 HBM과 ESSD 수요를 독식하기 위해 미리 가장 큰 창고를 지어 물건을 꽉꽉 채워 넣은 것입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부품을 다루며 신용 위험을 통제하고 있기에 3.7조 원이라는 증명된 실적이 이 거대한 베팅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뭄을 대비해 가장 크고 튼튼한 저수지를 완성한 것이죠. 타당한 주장입니다만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아무리 훌륭한 시장 전망과 장밋빛 미래도 당장 내일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 앞에서는 한순간에 신기루가 될 수 있습니다. 1,200억 원이 넘는 현금 유출, 이자 폭탄을 수반하는 95%의 단기 차입금 비율, 그리고 거시경제의 풍랑에 175억 원씩 출렁이는 외환 노출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붉은색 경고등이에요. 폭발적인 외형 성장의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그 뒤에 짙게 들이운 악성 재고와 부채 롤오버 리스크를 끊임없이 경계해야만 진정한 생존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SMST라는 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해보하면서 기업 경영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영원한 딜레마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빚을 내어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성을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고 철저하게 유동성을 방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맞습니다. 다가오는 확실한 기회를 낚아채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신용카드를 긁어 댐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그 댐의 이자 비용이 회사를 말라 죽게 할까 두려워 다가올 가뭄을 맨손으로 묵묵히 버텨낼 것인지 그 치열한 선택의 기로를 본 셈이죠. 급 부족 사태에서 회사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줄 완벽한 댐이 될까요? 아니면 막대한 이자 비용이라는 밑빠진 도구로 현금이 새어나가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까요? 어느 관점이 더 타당한 판단일지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탐구해 나가실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치열한 담론이 여러분의 재무적 통찰을 한 뼘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